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크리티컬 솔루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그 과학 교육론을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을 완전히 꼼꼼하게 아직 완성이 안 되셔서 혼자서 뭔가 쪽지 시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쓰기가 잘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뭔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 시간에 좀 되도록이면 같이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수업은, 학원 수업은 수업을 듣고 나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복습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초집중을 해서 최대한 이 시간에 많이 외우고 연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덜 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심화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심화를 알지 못하고 기본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심화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내 걸로 못 만들어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남들이 다 푸는 문제, 나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실수를 해서 틀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남들도 다 틀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안 틀리자라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출을 보면 80% 이상,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80% 이상은 기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출의 변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업에서는 일단은 여기 에센셜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 개념하고 필수 이론, 그리고 맨날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가 좀 틀리지 말자라는 거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혼자서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 수업 시간 내내 엄청 깨어 있어야 돼요. 엄청 빠르게 뇌가 확확 돌아가야 돼요. 이 시간에 되도록이면 외우려고 하고, 문제를 내가 풀어왔다 하더라도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내가 대답하는 거랑 지금 선생님이 대답하는 거랑 선생님 말하는 거랑 지금 일치하는 정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면 반은 해설지예요. 해설지를 옆에다가 펴놓고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에 우리 수업은 과학의 본성, 그리고 과학 교육 과정, 그리고 교수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원래 과학의 본성 단원에 아마 단원명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 발전하는가, 여러분 이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과정에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는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는 어떤 과학적 탐구를 수행하였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래서 과학 이론이 만들어지면 이 이론들의 수준이 똑같을까, 그리고 이론들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게 과학의 본성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제목들만 연결해도 사실은 이 과학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스킴이 쭉 잡혀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잡아놓으면서, 우리는 이게 이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원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 제가 긴 해설이 사실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해설이 긴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해설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거를 통째로 어떻게 다 외워요. 여러분 그 중에서 내가 잘 안 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한두 문장만 반드시 외우자.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두 문장이라도 제대로 외우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이만큼 외우려고 그랬다가는 다 엉켜서 나중에 보면 백지예요. 제가 옛날에 빵점 맞는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 되게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이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이에요.
화학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답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니까 조합형 문제였는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2개는 아는데 하나를 모르고 5개 중에 3개는 아는데 2개를 모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 빵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백지라고 생각하고 이걸 넣어야지 문제를 풀면서 아, 나 옛날에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아, 옛날에 배웠던 게 뭐였지? 그냥 옛날 기억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순전히 과학적인 내용이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아니면 버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름방학 때부터는 버려야 돼요. 다이어트에서 알짜만 내 손바닥에 딱 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재수생, 잠수생이 왜 실수를 더 많이 하느냐? 이것 저것 짬뽕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과학 지식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론과 현대적인 인식론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관점이 뭐냐면 과학 지식의 본성이죠. 이 과학 지식의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거 2가지잖아요. 인식론적 관점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전통적 인식론의 키워드 4개 키워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신념, 증거, 진리.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신념, 증거, 진리 이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살을 붙여야 되겠죠. 살을 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해설지를 같이 펴놓으세요. 해설지가 이론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해설지에 보면 전통적인 인식론적인 관점에 밑에서부터 넷째 줄부터 줄 치세요. 과학 지식은 신념, 진리, 증거이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 지식은 그것을 나타내는 명제가 반드시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리라는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 절대불변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라는 거는 절대불변이다라는 어떤 그런 진리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념, 증거,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2번째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여러분 진리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참이라고 믿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이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요. 정당화됐으니까 증거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관점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그 연필로 다양한 방법이다 줄여놓고 여러분 이건 조심히 하셔야 될 게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쓴 건 뭐냐면 귀납주의자들은 귀납법으로 연역주의자들은 연역법으로 이런 식으로 봤다는 얘기고 사실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데는 진짜 다양한 과학적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은 벌써 나왔는데 진리라는 거는 뭐냐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진리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신념, 과학자들이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정당화, 증거, 증명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있도록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식론은 어떤 관점이 되냐면 여러분 이것과는 반대죠. 여러분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항상 어떻습니까? 잠정적이라고 그랬죠. 잠정적이다라고 이거 잠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자들이 참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얘네들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남이 믿는 것이 서로가 다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 되고, 여러분 여기 증거라는 것이 나왔지만 여러분 여기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가 있지만 여기는 관념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념적이라는 게 자체가 구성된 거죠. 과학자들의 생각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만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오늘은 한 개만 탁 잡겠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통적 인식론은 절대 불변의 참이라고 믿는 증거, 진리야. 절대 불변의 진리. 현대 인식론에서는 우리가 이거 지식을 뭐냐면 과학 지식은 한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이것만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외웠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개념을 잡을 때 여러분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다가 줄쳐야 될 부분 보세요. 합리적이다. 여러분 거기에 합리적이다. 여러분 첫 번째 줄에 합리적 1번. 그 다음에 이거의 배경은 뭐냐면 절대론과 실제론이다. 여러분 절대적이다 라고 믿는 것이고 실제론이다 라는 건 실제하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경험주의죠. 전통적 인식론의 가장 바탕이 뭐냐면 경험주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때 있었던 과학적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납, 연역, 가설연역.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귀납주의자는 과학적 방법은 귀납주의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연역주의자는 연역법이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그 과학적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 그 다음에 절대적인 근거, 그래서 논리적인 추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불변의 진리야. 그런데 여기에 배경이 뭐냐면 절대론, 실제론, 왜냐면 경험한 거, 그 다음에 기납, 연역, 가설연역 이런 것들이 과학적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 인식론입니다. 현대적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주관적. 여러분 왜 주관적이냐면 여러분 이게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없고 모두 다 주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념적. 여러분 줄쳐놓고 여기 이념적인 것과 가장 관련 있는 말이 뭐예요? 관찰의 이론의 전석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군 시대로 가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패러다임이죠. 사회적 합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가치롭다라고 판단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게 패러다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이론이냐? 그러면 거기에 당시에 제기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칙이나 이론들이 바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줄쳐야 될 것은 그 밑에 보면 따라서 과학 지식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형광펜 줄쳐야죠. 이거 우리가 끝도 없이 외웠잖아요. 현대인식론 관점에서의 과학 지식 또는 과학 이론이란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설명 체계인데 그냥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된 설명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줄쳐놓고 사회적 합의가 현대인식론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통적에서는 귀납, 연역, 가설연역만 과학적 방법이지만 현대인식론에는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귀납도 돼, 연역도 돼, 가설연역도 돼, 근데 사회적 합의도 돼, 근데 플러스 뭐도 돼요? 과학자의 영감, 직감, 꿈 이런 것들도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양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다양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논술형이 없어지고 서술형이잖아요.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자료, 절대 불변의 진리, 여기에다가 조금만 여러분 접두사나 동사, 주어 이런 것만 바꾸면 한 문장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인식론의 관점은 뭐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설명, 체계야, 주관적이야, 언제나 변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갑니다. 외워놓으셔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의 본성 중에서 일부 관점을 제시한 거다. 그래서 과학의 본성의 특성을 설명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기출문제 보면 지문을 준 다음에 그 지문에 들어있는 과학의 본성을 3가지 찾았어라, 4가지 찾았어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4가지, 5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 제시한 것만도 6가지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면 첫째, 모형에 관한 인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형에 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게 현대인식론의 관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모형 줄 쳐놓고요. 여러분 모형이라는 거 줄 쳐놓고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 모형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서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여러분 모형이라는 건 실제를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까?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비슷하게 표현한 것입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 이것은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한 거예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 특징을 여러분 그 현상에 있는 어떤 특징들을 구성할 수 있는 대응시킬 수 있는 특징을 요소로 구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징들을 대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뽑아서 구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화시켜서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에는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유가 들어가 있지만 비유랑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형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냐면 척도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비유랑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특징을 우리가 요소를 뽑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은 이런 것들을 요소로 구성한 과학자가 어떻게 구성해요? 상상력과 추론의 기초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자가 구성한 구성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능이 이미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현상을 설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설명이 되니까 또 다른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측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실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흐름을 잡아야 돼요. 또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내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정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점이 뭐였어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형은 실제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모형을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형은 실제와 다르다는 한계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이거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외우세요. 모형이 뭐라고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상상력과 창의력, 추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성해낸 거야. 아셨죠? 근데 이거의 기능이 뭐예요? 모형을 왜 만들었어요? 설명하려고.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예측을 하려고. 예측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설명이 나오고, 이 새로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변화, 발전하는 잠정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계점도 지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형의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는 모형이라는 걸 꼭 실제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5개념이죠. 자, 두 번째, 과학 지식의 잠정성입니다. 여러분, 과학 지식의 잠정성은 뭐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과학 이론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이 쓸 때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쉽게 변하지는 않아. 하지만 새로운 증거로 인해, 여러분 새로운 증거를 주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새로운 증거라는 거는 뭐냐면 변칙 사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여러분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기출문장이잖아요. 지식이 변화 발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변칙 사례가 먼저 나타나서 기존 이론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이거를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자료를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출문제에 답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과학 이론은, 과학 지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게 한마디예요. 되셨죠? 세 번째, 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식론에서는 주관적이다라고 그랬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주관적의 반대는 객관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전통적 인식론은 모든 사실은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이 나오는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현대인식론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관찰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여러분 주관적이니까 이론 의존적인 측면을 갖는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과학자의 신념, 선지식, 훈련, 경험, 기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과학 지식의 주관성은 뭐하고 같아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 자체가 한계잖아요. 주관적이니까 한계잖아요. 그러면 과학자가 연구할 때 관찰의 이론 의존성 없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없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까? 목적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론이 있을 때, 여러분 뭐랑 똑같으냐면 제가 예전에 이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빌로니안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별의 운동을 보고 열심히 사실만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사실만을. 여러분 그거는 어떤 이론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로마나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저거는 분명히 어떤 규칙성이 있을 거야. 저기에는 뭔가의 원인이 있을 거야. 저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궁금해.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 이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아무래도 과학자의 신념이나 기대가 들어있긴 하지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없이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성이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추론과 상상력의 사용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구성하거나 지식을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자의 추론, 상상력, 창의성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다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론과 상상력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이걸 쓰면 되냐면 과학자가 모형을 만들어낼 때, 그러면 추론과 상상력이죠. 여러분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가설을 만들어낼 때 추론과 상상력이죠. 보지 않았잖아요. 이런 보지 않았지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추론과 상상력의 사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과학적 방법에 대한 잘못된 신념.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전통적 인식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 뭐예요?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있어. 귀납법이나 연역법으로만 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현대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은 없어. 귀납도 돼, 연역도 돼, 가설 연역도 돼. 그리고 추가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회적 합의도 돼. 또 뭐도 돼요? 과학자의 영감, 꿈, 직관, 은유 이런 것들이 다 돼 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과 예술의 비교예요. 과학과 예술의 비교인데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의 대표적인 시험에 나왔던 말이 뭐냐면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그럼 미술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바로 지식도 창작해내는 것이다. 창의적인 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상상력, 직관, 감정, 시각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 지식의 본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3번째로 갑니다. 과학 지식의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사회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현대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과학적 방법 중에 하나로 과학 지식이 어떻게 생성이 돼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당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도 사회성이 안 나온 거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회성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은 원래는 크게 2가지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내적인 사회성. 둘째가 뭡니까? 외적인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사회성은 뭘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 사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연구실, 연구팀, 아니면 대학에서의 연구, 아니면 학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과학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학의 사회성이 되는 거예요. 내적 사회성이에요. 그렇다면 외적 사회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사회가 과학에 요구하는 거, 사회가 과학에 요구하고 또는 기술이 과학에 요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로가 연계가 되는 것이 외적 사회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내적 사회성을 써라, 외적 사회성을 써라는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책에는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현대 인식론의 철학적인 관점이자 심리학적인 관점이자 교수학습 방법적인 관점이자 과학학습 이론의 방법인 관점이 뭐가 있어요? 구성주의죠. 자, 다시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현대 인식론 관점에서는 철학의 관점의 배경이 누구예요? 구성주의. 아셨죠? 심리학적 배경의 관점이 뭐예요?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의 관점의 바탕이 뭐예요? 구성주의예요. 아셨죠? 그래서 특히나 사회적 구성주의죠.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여러분 최근에 아예 교수님들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하고 박스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잖아요. 그 정의를 보셔야 됩니다. 최근 기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구성주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개인적 활동이 아니야. 이것이 상호주관성이 되게 중요한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과학 지식을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체계라고 설명한다. 또 나오죠. 이게 현대인식론 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용들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거나 이거에 영향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길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읽어보는 건 중요하지만 외울 때는 딱 잘라서 외우세요. 아, 과학의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과학자 사회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거나 또는 이게 기술이나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고, 바로 과학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바로 과학 지식의 특성을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과학 지식의 특성이 뭐예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에 의해 구성된 설명 체계, 입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보십시다. 다음은 원자 모형에 대한 과학사 사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원자 모형은 작년에 여러분 화학에 2019년도에 또 출제가 됐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화학에만 나옵니까? 물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에 대한 과학사 사례이다. 근데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것을 적고 근거를 제시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유형의 시험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읽어봅시다. 1904년에 제안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톰슨이 원자 모형을 제시했대요. 여러분 모형에 대한 것이 나오네요. 바로 현대인식론에서는 모형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원자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원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구성한 체계이다. 어떤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라는 게 모형에 대한 것이 들어있다. 모형의 활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모형의 활용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모형의 활용이 이 모형을 왜 활용한 거예요? 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과학자가 자신의 상상력과 추론을 이용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톰슨이 말한 원자 모형이 뭐였냐면 건포도 모형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건포도 같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실험을 빗대어서 설명한 거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이에 대한 러더포드의 해석에 의해 오류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증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여러분 저는 지문을 과학사 지문이 나오면 과학자가 나오면 동그라미랍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라는 건 이론이자 선개념이자 그리고 기존 이론이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과학자가 주장한 톰슨의 원자 모형이 기존 이론이자 연구 프로그램이자 아니면 선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류인 것으로 증명됐잖아요. 그 얘기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나 러더포드의 이런 설명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변칙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칙 사례 표시를 세모로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설명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그냥 저는 세모하기 싫어요. 그러면 세모 안 하고 여러분이 여기 변칙 사례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죠. 하지만 제 생각에 과학자나 이론이 나오면 동그라미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표시하기 쉽게. 변칙 사례가 나온 건데 여러분 이거 실험이잖아요. 실험 때문에 증명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경험적인 증거, 근거, 기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경험적인 근거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러더포드의 해석이라고 그랬죠? 근데 러더포드의 해석에 괄호 안을 보시겠습니다. 양전하가 원자의 중심에 있고 아주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핵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러더포드가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러더포드가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추론과 상상력이죠. 과학자의 추론과 상상력이에요.
추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러더포드의 모형으로 발전했습니다. 모형 여기 있잖아요. 모형의 활용이 있죠. 이번에 2019년도 물리 기출문제에 보면 이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전자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형이 전자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변칙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원자가 붕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 보어는, 여러분 보어 또 나왔죠?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어는 안정성을 조건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여러분 여기 조건으로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조건을 뭐라고 그래요?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보호대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가정, 보조가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여기 보호대를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 이거 문제를 변칙 사례를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변칙 사례가 나타났는데 무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조건을 넣어서 훌륭하게 설명을 해내면 이거는 무슨 발견법? 긍정적인 발견법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발견법이에요. 당시 이걸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학계는 러더포드의 모형 대신에 보어의 모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과학계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같이 판단을 한 거죠. 얘는 받아들일만 하다. 사회성이죠. 여기 사회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죠. 또 뭐가 보여요? 톰슨에서 러더포드로, 러더포드에서 보어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론이 변했죠? 잠정성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다 자세하게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답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설지에는 사회성 뭐 이렇게만 썼지만 여러분은 이걸 뭐로 만들어야 돼요? 문장으로 만들어야죠. 과학 지식의 잠정성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모든 이론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증거가 뭐냐? 톰슨의 모형이 러더포드의 모형으로 보어의 모형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모형의 활용이다.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톰슨이나 러더포드는 여러분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런 추론과 상상력, 창의성을 통해서 바로 모형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러더포드가 이거를 해석한 부분도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상을 과학자가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추론과 상상력을 통해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학의 사회성은 여기 당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바로 이러한 이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받아들였다라는 데서 사회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한 문장 정도씩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잠정성이 뭐지? 변하는 건데 뭐 시험장에서 문장을 만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외우는 거예요. 과학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근거는 이렇게 변했어. 아셨죠? 문장을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쁘게 안 써도 돼요. 키워드만 들어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키워드가 부재하거나 쓸데없는 말이 들어있으면 감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은 유전 개념의 발달에 대한 과학사의 사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전 개념의 발달, 여러분 발달 과정이니까 여기 자체가 이미 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됐다는 거죠.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1번 이 지문에서 사회성을 찾아서 써라 이렇게 돼 있고 2번 이 지문에서 과학적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귀납, 가설, 연여, 사회적 합의
직간, 영감, 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추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번입니다.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85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이거 줄쳐야죠. 벌써 여기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형질이 섞여서 혼합설을 믿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성인데 그 사회성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 설명 체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걸 설명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로서 혼합설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다. 유전을. 아셨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무렵 맨델은, 여러분 맨델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일단 과학자 나오면 동그라미 쳐넣고 브루노 농업협회 회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업협회 회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과학자는 개인적으로 지식을 연구합니까? 아니에요. 과학자 사회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농업협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과학은 단독 어떤 과학자가 혼자서 연구를 하고 이게 비밀리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공동의 기관, 협회를 통해서 바로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의 사회성입니다. 이 협회의 가장 큰 이슈는 여러분 벌써 이슈라는 것 자체가 사회성이에요. 사회적 이슈잖아요. 이슈는 식물 교배의 경제적인 측면이었다. 여러분 여기 또 사회성이 또 있네. 경제적인 측면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과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과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도 품종을 개량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되죠. 여기도 벌써 세 개나 찾았지만 시험 문제에 내용을 모두 찾아라는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면 2개 정도 써도 한 문장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맨델이 이렇게 과학자 사회라는 협회에서 연구를 통해, 그리고 이 협회가 바로 사회의 요구인, 사회적 이슈인 경제적인 측면을 반영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런 측면 하나만 써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번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직은 과학적 방법은 여기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성들이죠. 요거는 사회성들이죠. 나번입니다. 맨델은 둥그시만 계속적으로 생기는 이렇게 순종의 완두를 교배시켰을 때,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조금 요거는 띄엄띄엄 읽을게요. 그랬더니 F1 세대에서는 왜 모두 둥근 씨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잡종 제1세대가 순종의 표현형이 나왔죠. 그리고 F1 세대를 자가수분 시켰을 때는 F2 세대에서는 둥근 씨와 주름진 씨를 이렇게 얻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보면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얻었고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하죠. 교배시켰을 때 모두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를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를 수분시켰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5,000개, 1,800개 굉장히 많은 종이 이거 얻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귀납적인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뭔가 이렇게 나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유전 현상이 나타났는지 의문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가설 연역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하고 난 다음에 왜 규칙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 의문을 뭐라고 한다?
인과적인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하겠지만 이번에 생물에서 기출됐던 거잖아요. 의문의 유형에는 추측적 의문, 인과적 의문, 예측적 의문, 적용적 의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의문이 인과적 의문. 왜?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죠. 그래서 다 그 이유를 결정소라는 알파벳 기호로 설명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 표현 양식인데 그렇죠? 알파벳 기호로 설명했다. 즉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바로 교배할 때 그래서 3대1로 나온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형을 알파벳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멘델이 진짜 알파벳인지 눈으로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멘델이 눈으로 본 건 없어요. 이 유전자를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결정소라고 이름을 붙였고 게다가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모형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모형이냐면 이론 모형이죠. 이게 바로 이론 모형이에요.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 모형을 사용한 거죠. 바로 여기에 바로 뭐가 돼 있냐면 이게 이 사람의 설명을 만들어냈죠. 왜라는 인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설. 그러니까 왜라는 거에 대한 가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인데 멘델의 이론이죠. 멘델의 이론인데 모든 이론은 현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는 잠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설명체계이기 때문에 가설이에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왜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귀추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귀납이 뭐죠? 관찰했더니 항상 잡종 제1세대가 이래. 근데 또 관찰했더니 항상 3대 1이야. 여러분 이런 게 관찰했더니 규칙성이 나타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 이러면은 귀납이에요. 여러분 귀추는 뭡니까? 현재 인과적 의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유사한 경험 상황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인과적 의문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게 바로 귀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귀추가 있죠. 가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항상 귀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귀납과 귀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쓸 때 아까 사회성은 얘기했으니까 어디서 귀납이 있는지 2개를 찾았어라. 과학적 방법 2개를 찾았어라. 그러면 귀납법이 있다. 어디에? 여기서 이렇게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규칙성을 발견한 데서 여러분 귀추법이 있다. 어디에? 인과적 의문에 대한 바로 자기 자신의 설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행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전통적인 과학관에 속하는 여러분 과학관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론이죠. 인식론적 관점인데 이 과학관에 속하는 대표적인 견해들의 특성을 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길지만 여러분 이걸 길게 외우지 말고 딱 한 문장씩만 외우는 거예요. 아 전통적이야. 전통적인 거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조금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귀납주의죠. 귀납주의 아니면 실증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전통적이다 그러면 다 이게 들어가고 합리주의와 관련이 있는 게 연역주의죠. 연역주의. 합리주의와 관련이 있는 게 연역주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여러분 귀납주의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귀납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관찰과 객관적인 사실, 증거를 통해 여러분 이것이 일반화를 시킨 게 바로 귀납이죠. 그러니까 일반화 이런 거 시킨 게 바로 귀납주의인데 이런 귀납주의의 바탕을 두르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경험주의죠. 이런 경험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감각적인 경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건 뭐냐면 오감을 통한 경험이에요. 오감.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인 경험 자료. 여러분 경험을 한 것만이 실제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경험했으면 나는 이거는 진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통이니까 바로 경험이 뭐냐? 감각을 통한 관찰을 통한 경험이죠.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만들어지고 객관적인 사실, 증거, 검증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경험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그러면 실증주의가 뭘까? 여러분 실증주의 먼저 해볼까요? 실증주의는 우리 기출이잖아요. 쓸 수 있어야죠. 실증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실증주의도 비슷해요. 경험주의나 실증주의나지.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실증주의라는 건 관찰이나 여러분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만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원자 모형의 변천에 관해서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게 더 작은 원소로 깨진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게 더 이상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거기 증명되기까지는 증명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만 믿는다. 이게 실증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여러분 여기에 논리실증주의라는 것과 논리경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왠지 여러분 경험주의니까 얘가 더 경험주의에 가까울 것처럼 보이죠. 실증주의가 더 경험주의에 가까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증주의하고 경험주의는 다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이 논리실증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해답지에도 써놨지만 여러분 이거는 경험주의에 조금 더 경험주의를 엄격하게 바라본 것이 바로 논리실증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한 경험주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격한 경험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확증이에요. 확실한 증명, 확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경험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요거만 보여드리려고 요걸 이렇게 차례로 쓴 거예요. 근데 논리경험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확증하는 이 확증이라는 논리실증주의의 한계를 보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후퇴한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귀납주의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이라는 말을 굉장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비판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많이 비판하는 거예요. 전수 관찰할 수 있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전수는 아니야. 근데 나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대체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약간 후퇴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은 입증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전통주의이면서도 여러분 이러한 논리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가설연역법이에요. 가설연역법. 그래서 가설연역법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설연역법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여러분 이 과학 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포퍼의 반증주의예요. 반증주의. 그래서 반증주의는 논리 경험주의적이고 여러분 이 논리 경험주의에 있는 포퍼의 반증주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이 가설연역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퍼의 반증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죠? 과학은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과학자는 뭐 하는 거다?
이 문제를 외우세요. 자, 첫 문장. 과학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재작년에 나왔어요. 과학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과학자는 뭐를 해요? 조금 이따 나와요, 문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내놓는다. 두 번째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내놓는다. 아셨죠? 근데 이 가설은 여러분 만약에 엄격한 검증과 비판을 견뎌내면 살아남고 발전하고, 여러분 이거 비판에 변칙 사례가 나타나면 바로 폐기된다. 여러분 이게 반증주의잖아요. 가설을 내놓고 이걸 검증한다는 거예요. 가설연역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외우셔야 돼요. 세 문장만 외워봐요. 어떻게? 과학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는 뭐를 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만들어. 근데 이 가설은 어떻게 해야 돼? 엄격한 검증과 비판을 견뎌내야 돼. 그래서 견뎌내면 살아남아. 하지만 견뎌내지 못하면 바로 폐기돼. 이게 반증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가설연역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 3개 외워봐요. 경험주의, 논리, 실증주의, 논리, 경험주의. 이 순이에요. 혹시나 해서 요거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합리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순수, 이성, 논리적인 사고, 논리, 추리,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잖아요. 합리주의적 관점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의 대표가 뭐냐면 수학적인 증명이에요. 수학적인 증명 있잖아요. 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증명, 공리, 여러분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 3단 문법, 이런 것들이 바로 합리주의적인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특징만 뽑으세요. 특징만 뽑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과 함께 제가 거기 해설이랑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길게 붙여놓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해설에 있는 사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이름 보지 말고 핵심만 보세요. 핵심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실증주의가 뭐라고요? 경험주의 기반으로 한 엄격한 경험주의, 확증 많이 진리다. 알아셨죠? 논리 경험주의가 뭐라고요? 확증설에 대한 비판,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률론으로 후퇴하면서 입증.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에 보면 생명체와 관련된 과학 철학적 관점인 생기론과 기계론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기론, 기계론 나오니까 생명 나오니까 생명과학에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화학에서도 나왔어요. 다른 교과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생기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계론이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유기체론이라는 것과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특정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써놨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기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다르다. 생명체하고 비생명체는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생명체에는 뭐가 있다? 영혼 같은 거 있다. 생명체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영혼 또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생기라는 것이 있다. 기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생기론이에요. 여러분 1번 다르다.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게 왜 다르냐면 비생명체에는 없는 생명체에는 영혼이나 생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생기론의 또 한 가지 측면인 물활론이라는 게 있어요. 물활론. 여러분 물활론이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이게 원래 피아제에 나와요. 피아제에 보면은 영화들 있잖아요. 여러분 유아기. 여러분 걔네들은 여러분 책상이나 나무나 분필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다 생명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생기론의 곁가지들이에요. 하지만 생기론의 기본은 적어도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달라. 생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계론은 뭐라고 합니까? 기계론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해. 여러분 여기는 동일한 구성, 성분이나 성분으로 되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체나 비생명체나 부분적으로 계속 파헤쳐 들어가 봐. 작게 구성원소를 봐봐. 그러면 생명체도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니까 비생명체도 탄소, 수소, 원소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도 얘네들은 물리, 화학적인 원리나 법칙을 따라. 여러분 얘네들은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기계론이에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생명체는 정교한 두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자동 기계와 같다 이런 얘기 해야죠. 그런 개념이고 동일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얘를 작게 쪼개고 보다 보니까 동일해 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환원주의죠. 환원주의. 여러분 이거를 환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원주의라는 거는 계속 작게 보다는 거예요. 계속 작게 분석해서 작게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은 동일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에 보면 환원론적 관점은 다시 말하면 기계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유기체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장해요. 기계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동일한 구성 성분과 물리화학적 원리가로 전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기계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기계론을 비판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라는 실체 없는 것도 이거 실체가 없는 이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계론이나 아니면 생기론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뭐냐면 창발성이에요. 창발성. 여러분 창발성 기억나십니까? 기계론이나 생기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기체론이라는 건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부분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전체로 봐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발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발성이 뭐였습니까? 창발성이 뭐죠? 이전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성질이 상위 단계로 가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있을 때는 몰랐지만 전체를 구성하고 나면 나타나는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외우세요.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배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생명현상은 근인적, 원인적,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해라 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생물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사라는 것은 생물에 대한 과학사만 따로 보질 않습니다. 섞여서 봐요. 여러분 원소에 대한 것도 생물에서도 하잖아요. 구성 성분이 원소 화학적인 거 들어갑니다. 물리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인적인 측면과 원인적인 측면과 목적론적인 측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생명과학 전공에서는 목적론적인 측면이 출제가 됐었죠. 얘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근인이나 원인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근인적 측면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계론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론적인 관점이자 여러분 이것은 환원주의적인 관점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계론적인 관점이다, 환원주의적 관점이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성 원소 성분으로 들어가서 물리화학적인 법칙이나 원리나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면 기계론적이거나 환원주의적이고 근인적인 관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원인적인 관점은 뭐라고 그랬죠? 원인적인 관점은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진화론적인 관점이니까 선택선이죠. 자연 선택이나 적자 생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인적이다. 원인적인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론적인 설명은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기린이 왜 목이 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목적론적인 설명은 뭐예요? 높은 곳에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 바로 목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기린이라는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곳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거 자체가 예시가 목적론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 외우세요.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일단 첫째가 아까 생명현상을 설명을 하는 철학적인 관점 세 가지를 생기론, 기계론, 유기체론. 여러분 생기론은 딱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의 기. 여러분 그 다음에 기계론적인 관점은 뭐예요? 생물과 비생물을 동일한 구성성분이라고 봤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물리화학적 원리나 메커니즘으로 생명현상을 설명 가능해. 여러분 유기체론이라는 것은 생기론이나 기계론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창발성이라는 관점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세 가지가 있는데 근인, 원인, 목적론이 있는데 근인이 뭐다? 기계론, 환원론, 그 다음에 원인이 뭐다? 진화론, 그 다음에 목적론이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관점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음 문제로 보면 창발성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 창발성은 여전히 계속 중요합니다. 시험에 은근 나오죠? 창발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각 전공 교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이상 적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발적인 특성이 비단 생명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전공 교과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 말하는 시스템적인 속성인 거예요. 전체론이니까 시스템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통합과학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발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 에멀전트 프로퍼티라고 얘기하는 건데, 창발적 특성에다가 줄쳐놓고 다른 말이 뭐예요? 동일한 명칭이 뭐 있어요? 발현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발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괄호 해놓고 영어를 써줍니다. 영어가 emergent property. 그러면 이거는 창발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발성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첫째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제가 쪽지 시험에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 이상이다 이렇게 좀 문장으로 쓰셔야죠. 다시 한번,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2 플러스 알파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 이상이다. 이게 창발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설에 보면 아래쪽에 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한 6세 줄 위로 올라가면 창발성이란 하위 수준의 구성 요소에는 없는 특성이 상위 수준의 전체 구조에서는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한 문장으로 외우면 돼요. 여러분 어떤 두 개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세요. 한 개만 외우세요. 아셨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걸 왜 읽어봐야 돼요? 출제자님들이 말을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걸로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래도 읽어는 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발현성이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이런 발현성이 물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지? 대표적인 게 전기회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회로를 구성할 때 건전지 따로, 전구 따로, 전선 따로, 스위치 따로 이렇게 연결하지만 여러분 그게 각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불이 밝혀지잖아요. 그 새로운 성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학에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화학결합과 화학반응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이라는 분자는 수소가 산소 상태로 있을 때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은 그런 게 뭐 끝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유전이나 아니면은 뭐 진화나 아니면 뭐 에너지, 항상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생물 굉장히 많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이 어느 지역에 증발이 많이 되고 여러분 바다, 구름, 바람, 압력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전 지구적인 기후현상이 나타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창발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10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생명체에 관련된 과학 철학적인 관점인 여러분 여기 줄치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답만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아, 생명체에 관련된 과학 철학적 관점, 과학 철학적 관점에다 줄치세요. 이거 요즘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과학 철학적 관점이 뭐냐? 귀납주의도 돼, 연역주의도 돼, 가설연역주의도 돼, 반증주의도 돼. 여러분 이거죠. 구성주의도 되고요. 기계론, 생기론 이런 것도 되네. 아셨죠? 그래서 생기론, 기계론, 유기체론의 특징을 간단히 비교하고 간단히 비교해라. 자, 한마디로 써봐요. 생기론 그러면 뭐가 들어있으면 돼? 생명의 기. 기계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생명체나 비생명체나 이게 구성성분은 똑같고 물리, 화학적인 원리로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 아셨죠? 유기체론은 뭐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돼. 생명현상이라는 건 부분들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비교하고 각 지문이 어느 관점에 속하는지 분석해라 그랬습니다. 가번, 생명체, 정교한 부속품들이 벌써 느낌이 와요. 기계잖아요. 그렇죠?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복잡한 자동 기계. 여러분 이거는 생명체도 기계로 보는 거예요. 기계론이죠. 나번,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현상들은 물리, 화학적 원리로 설명. 여러분 생명체도 물리화학적 원리로 설명한다. 바로 기계론이죠. 다번, 생명체는 생기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생기력 줄쳐놓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생기론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 문장 참 좋죠. 여러분 이건 생기론의 대표로 외우는 게 좋겠죠. 여러분 이것도 아까 여러분 이걸 기계론 이 나번 같은 거 기계론의 하나의 대표로 외우면 좋겠죠. 이 문장 좋잖아요. 출제자님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거 바로 생기론의 대표를 가져오면 되죠. 생명체는 생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명현상들이 바로 생기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이거를 꼭 세포, 조직, 기관 여러분 생명과학 전공이신 분들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러분 나머지 분들은 생명현상을 생명의 생기력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번을 보세요. 생명체의 항상성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조직에 의해서 유지가 되며 생명체는 비생명체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박스하고 여러분 이것을 유기체론의 대표로 외우세요. 바로 생명체는 비생명체와 구별되어 이 부분은 생기론하고 비슷하지만 여기는 생기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설명해요? 구성하는 물질과 그 조직, 여러분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전체, 여러분 얘네들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관계잖아요. 조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가 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번엔 11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생명현상은 근인, 원인,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또 나왔습니다. 외워볼까요? 근인이 뭐라고요? 환원론적인 관점, 기계론적인 관점. 여러분 원인은 뭐라고요? 진화론적인 관점, 자연 선택적인 관점, 적자 생존의 원리적인 관점. 목적론은 뭐라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이 결과가 나타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될 수 있는데 각 관점의 특징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각 관점에 해당하는 학생을 찾아 관련지어 설명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학생, 기린의 목이 왜 길어요? 그랬더니 교사, 자, 발표해 볼까요? 학생이 먼 곳을 보려고 목이 길어요. 여러분 이미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먼 곳을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론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 B, 기린의 목뼈가 길어서 길어요. 여러분 목뼈, 여러분 이거 뭡니까? 구성 성분이고 바로 목뼈라는 메커니즘, 여러분 이거의 원리죠. 원리, 법칙. 뼈가 많이 있으면 근데 뼈의 숫자가 다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뼈가 길 뿐이라고 하던데 이 목뼈가 길어서 목이 길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 높은 곳에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목뼈로 설명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계론적인 거니까 근인적이죠. 근인.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 높은 곳에 나뭇잎을 따먹을 때 목을 느리다 보니, 여러분 자꾸 목을 느리다 보니 길어졌어요. 점점 길게 됐어요.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진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원인론적 설명이죠. 자, 이제 D,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르몬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물리화학적인 원리잖아요. 화학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근인이죠. 근인. 그렇죠? 학생이 옛날에는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는데 키가 작은 풀이들이 모두 말라 죽어서 먹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키가 큰,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인이죠. 원인. 진화론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첫째 시간에는 뭐밖에 안 배웠냐면, 첫째, 전통이 뭡니까? 전통적 인식론이 뭡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 객관,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은 뭡니까? 주관적이야, 잠정적이야, 구성주의적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명 체계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과학의 본성에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과학적 방법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적 인식론은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귀납이면 귀납, 연역이면 연역,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과학적이라는 것이 꼭 어떻게 귀납, 연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돼. 직관, 영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했던 바로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생명관들, 여기 세 가지가 생기론, 기계론, 유기체론, 그리고 근인적이고 원인적이고 그리고 목적론적인 이런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